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했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지중해 무역에 소외했다고 했죠. 스페인은 포르투갈은 유럽이 제일 저 끝에 있었어요. 그렇죠? 지정학적 위치 제일 저 끝에 있었고 유럽에서 제일 동쪽 끝에 있었던 게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보다 더 동쪽에 있던 그리스나 발칸 번도는 그 당시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슬람이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권에서 제일 끝에 있던 거는 이탈리아였고, 따라서 이탈리아가 지중해 무역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했고, 가장 거리가 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가장 소외돼 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또 그 이슬람과의 중개 무역으로 베니스 산 이게 나오죠. 베니스 이런 등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요. 그 여파를 모아서 국내의 문화사업까지 이어진다고 했었죠. 돈이 있어야 예술도 나오고, 돈이 있어야 문학도 나오고, 돈이 있어야 문화도 나오고, 돈이 없으면 뭐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모이면 모든 거는 문화는 발달하게 돼 있고, 어쨌거나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를 개척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 당시에 포르투갈은 부근을 해외 진출의 부근을 걸었어요. 상대적으로 스페인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고, 여러분들 그 포르투갈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르투갈 가본 스페인만 해도 스페인의 국토가 남북한 합친 면적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쪽만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쪽 있죠. 이쪽 스페인이 동쪽 외에 동쪽과 남쪽 외에는 북쪽은 산맥으로 막혀져 있고 내륙은 평야예요. 그래서 반도는 반도지만 모든 면에서 바다를 말할 수 있는 거를 반도는 3면이 바다인데 서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기 때문에 스페인은 남쪽과 동쪽만 바다에 많이 있고 그쪽만 배를 띄울 수 있는 위치고요. 또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배를 띄운 곳이 어디냐면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까디스 이런 쪽에서 배를 띄웠고, 포르투갈은 작아 나라가 작고, 자 지도 한번 볼래요? 사실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해상 국가로서 이교를 뭐라는 것들을 해상 국가로서 발돋움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이쪽을 돌아서 인도양에 진출하게 된다는 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포르투갈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얼마나 안 돼요. 전체 인구의 10%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남자 인구의 35%가 바다에 나가요. 근데 이 당시 바다는 포르투갈이 처음 해상을 제패해서 지금 얘기하는 19세기의 서부 연락에서 함상의교회 있죠. 함대 띄워놓고 함포 사격하면서 위협해서 개항시키고 이걸 처음 실현한 게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인도 들어와서 배 몇 대 띄워놓고 배로 선상에서 해상에서 이 섬들을 수마트라부터 이쪽 어디까지 대만이 어디 있죠? 타이완까지 정복을 하죠. 포르투갈이. 원래 타이완이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포르모사예요. 포르모사 뜻이 뭐냐면 포르투갈어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이쪽까지 식민지를 만들어버리죠. 대만까지 나중에 뺏기지만, 그래서 이때 대만하고 마카오를 식민지로 만들고 여기까지 전부 진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쪽에 장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나중에 스페인 장악하니까 못 건드리고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쪽을 전부 이렇게 수마트라 뭐 이런 데는 해상에서 섬으로 에워싼 다음에 인거 적으니까 육지 공격보다는 에워싼 다음에 항상 포격을 해요. 포격을 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초토화시킨 다음에 진출해가지고 뭘 하냐, 정복하는 게 아니라 교역권을 따내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강제로 FTA 서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제가 아니라 협정에 의해서 FTA 서명하는 거, 그냥 이래가지고 FTA죠. 지금 지금 말하는. 그래서 그 해서 많은 지역을 점령하죠.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해상한 엘리케 왕자라고 살고 있어요. 왕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엘리케 왕자가 많은 지역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한 건데, 그랬지만 해상이 굉장히 위험해요. 배가
풍랑이 한번 불면은 난파돼서 죽고 소수 인구로 이 넓은 지역을 포르투갈 영토보다 자기 국토보다 훨씬 넓은 이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 인구의 30%가 35%가 해상에 나갔고 많은 수가 사실 죽어요. 많은 남자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10명이 바다로 나간다면 5명은 반드시 죽어요. 심한 경우는 나갈 사람이 7, 8명까지 죽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 유럽 얘기인데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해상으로 진출하는데 선원이 필요하잖아요. 선원이 워낙 고대요. 거의 중노동이고 배 갑판 위에서 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선상 규율이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손톱하고 있죠. 내가 말을 하는데 이러면은 반드시 옷을 벗겨서 채찍질하고 반드시 갑판위에 묶죠. 갑판위에 묶어놓고 거의 죽을 때까지 해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정말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다로 집어던지고 산상 반란도 많았고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50% 이상은 죽었고 보통은 그 사망률이 70%에 육박을 했대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선원들 어떻게 오시냐 처음엔 제수를 쓰는데 제수만은 안 되는데 영국도 막 진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수 숫자만 큰다고 하니까 거의 어떻게 썼냐면은 그 여관 주인들 있죠. 영국도 그렇고 여관 주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골에서 올라오는 가난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또 여관에서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엔 무상으로 잠을 재워줘요. 무상으로 준다고. 그리고 막 술을 먹여요. 술 취하게 하고. 그러면 며칠 밤만 자도 며칠 동안 숙박비하고 며칠 동안 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술 취한 상태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러고 도장을 찍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배에 씻기기 전에 실어버려요. 바로 실어버리고 해적에 나와서 이 당시 해적이 특히 해적의 기원은 영국이에요. 이 당시 카리브의 해적 영화 본 사람 있어요? 1편, 2편이니까 캐리비안의 해적 1편, 2편, 3편, 4편까지 나오는데 바다 예쁘죠? 가면 정말 바다 예뻐. 내가 대서양도 가보고 바다라는 데 다 가봤어요. 스페인의 지중해, 이태리의 지중해 뭐 여기 뭐 그 괌, 사이판, 필리핀, 하와이 그 다음에 뭐 아카풀코 태평양에 브라질의 코파카바나 해변 다 가봤는데 그 모든 바다에서 바다가 제일 아름다운 곳은 카리브예요. 코파카가 그 브라질의 해변 유명한 데가 바닷가가 하와이도 그렇고 페탄가로 갔다 하와이 바다가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뭐 마우이 정도 좀 예쁘고 나머지 바다가 있고요. 해도 모래가 붉어. 그리고 뭐 대서양 밑이라고 해도 붉고 그냥 설탕가루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진짜 밀가루예요. 그냥 밀가루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영을 하잖아요. 빨래해도 이게 손등이 바뀌어서 안 떨어져. 안 빠져요. 오래 돌려면 버려야 되고 정말 카리비안 보면 캐리비안 해보면 정말 바닷가 예쁘죠? 물속이 확실히 들어가요.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에 이런 지상 천국이 없어요. 지상 천국이 없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쪽이 바로 해적들이 주 무대였고 해적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이 워낙 막강하고 모든 해상권을 인도양부터 태평양, 대서양의 모든 해상 항로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에 대항을 못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머리를 써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해적을 양성해서 해적이 스페인의 선박들을 곳곳에서 포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미의 국가들 있어요. 아이티나 아니면 뭐 코스타리카 이런 조그만 섬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왜냐면 배를 띄우려면 중간중간 정박해가지고 물을 싣고 음식을 교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수리하고 항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아이티나 이런 데를 정복을 했죠. 영국의 해적들이 네덜란드의 해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중미에 아이티나 이런 데 보면 언어가 섞여 있어요. 스페인어와 영어와 뭐 네덜란드어가 막 섞여 있죠. 이상한 언어를 들게 비유는 한 1년은 스페인이 정복하고 1년은 영국이 정복하고 한 1년은 네덜란드가 정복하고 뺏고 뺏기는 색깔들이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이 몇 개 나라는 지금도 언어가 크리올 언어라서 굉장히 이상한 언어를 쓰고 있죠. 몇 개 언어가 짬뽕된 언어예요. 영어도 나오고 스페인어도 나오고 뭐 이상한 언어인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뒤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양성했죠. 그래서 귀족들 있죠. 귀족들도 뒤에서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해적으로 등갑해가지고 스페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영국이 무적 함대가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영국한테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더 이상 해적이 필요 없었죠. 스페인에 있어서 영국의 해상권을 장악하니까 오히려 해적이 골치 아픈 짓거리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직접 해적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후원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탄압한다고 해적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시점 영국이 무력하게 대피하고 스페인보다 해상 권력이 앞섰을 때 해적들을 후원하는 카리브 해적을 장악하고 탄압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시점이 카리브 쪽으로 영화가 나온 시점이에요. 영화 보면 영국 군대하고 같이 뭐 스페인하고 하다가 영국군하고 해적하고 결탁했다 터지고 그러죠. 바로 그 17세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카리브에 놀러 가 보세요. 정말 예쁘니까. 가는 거 어렵지 않아. 사실 멀 것 같은데 보니까 멀 것 같은데 의외로 가까워요. 비행기를 한 27시간 타면 되는데 여러분들 체력에 나는 이제 가라고 이렇게 귀찮아서 못 가는데 젊어서 다니면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내가 정말 여러분들 꼭 가보라고 찍으라면은 유럽은 사람들 여러분들 40대 50대도 가요. 사실 지금 굳이 가서 뭐 파리, 로마 갈 필요 없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서로 바로 30대, 40대, 50대에도 언제든 가는 곳이고 또 부가 보니까 여기 티니스 있죠. 카르타고 로마하고 붙었던 카르타고 있죠. 지금 티니스 여기 정말 로마 문명이 나오면 정말 아름답고 스페인 이런 데 나중에 가도 되고 터키는 아이디어 상으로 터키가 정말 예뻐요. 터키가 정말 좋고 카리브해 아마 그쪽은 젊었을 때 터키도 막 30대도 갈 수 있을 텐데 젊었을 때 갈 때는 특히 카리브해는 나중에 가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 가요. 그 카리브해 해적 그 영화를 생각하면은 사랑에 안 빠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더 사랑하게 될 거고 혼자 가도 더 사랑에 빠질 거고 이게 아니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가고 싶어도 뭐 내가 혼자 가봤자 뭐 집사람 10%도 뜨고 있는데 그쵸? 안 되고 뭐 지금을 가면 뭐 애들이 봐야 되고 자 여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여행이 여러분들 인생을 한 학기 수업 듣는 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단 여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유럽 여행을 지금 가지 말라는 게 유럽 여행 파리 여름에 가봤자 한국 사 학생들이랑 3분의 1 에펠탑에 기다리고 한국 사람 3분의 1 그 로마의 그 스페인 계단에 가면서 3분의 1 대학생들 정도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또 작년인가부터 그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벌금을 낸다고 했는데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국민 학생들 꼭 가면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나왔는데 그 스페인 가다 가면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들 중에서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고 나도 몇 번 따라서 먹어봤는데 다 그냥 한국말 들려요. 고대에서 갔던 게 많은 말 들어요. 여행하면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해상 장악이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난 인적인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였고 자, 포르투갈도 쫄딱 망해요. 이 무력으로 엄청난 부가 들어올 때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는 부가 전체 국민한테 배분되지 않고 소수의 상류층한테만 부해분돼서 국민은 못 살고 대부분의 국민은 남자 인구 35%가 나갔다면 결혼할 정년기에 남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가 다시 말해서 버스 레이트 있죠. 사회 재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 조그만 국토에 이 많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네덜란드도 포르투갈만큼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산업혁명이 성공을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 반응이 가장 컸고 관용, 다른 종교를 모두 용서해요.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펼쳐줘요. 그 관용이 있을 때 네덜란드는 급속도로 영국보다 먼저 성장해요. 기독교 국가였지만 그 루터교를 주창을 했지만은 모든 종교를 포용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을 포용하고 암스테르담이 급속히 성장하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네덜란드는 스페인 다음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 네덜란드도 급속도로 또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네덜란드예요. 동인도에서 만들어요. 그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네덜란드가 동인도에서 만들고 그걸 베껴서 영국이 또다시 동인도 회사를 만들죠. 왜 인도라지 않고 동인도 할까요? 서인도는 어디예요? 서인도는 카리브해. 그쪽이 카리브해고 그러니까 이쪽이 동인도입니다. 동인도에서 인도를 공략한 이쪽. 인도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뭐예요?
동인도예요. 이쪽이 정확한 동인도에서 만들죠. 그런데 네덜란드도 17세기 넘어가면 또다시 얘네들이 관용이 없어져요. 타 종교를 배척하고 타 인종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관용이 없어지는 순간 네덜란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국가가 되려면 타 인종, 타 종교에 대한 없어져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나라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슬람에서 투자 자금 받으려는데 이슬람이 자금이라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반대해서 결국 MB 정권 때 들어오려다가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게 정말 돈이 엄청난데 어떻게 이슬람이 돈을 끌어들이냐고 해가지고 신문에서 봤는데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그 반발이 심했고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 한국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민을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실은 이민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우리 먹고 살아야 돼. 비싸게 죽겠어요. 지금 세금 소득이 한 30% 40% 떼가지고 우리 그 의료연금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부담해줘야 돼요. 일하면 일할수록 여러분들 세금 다 떼고 우리들은 연금 많이 받아서 행복할 거고 여러분들은 전년세대도 50대 연금 낸 것보다 훨씬 못 받아요. 우리는 그래도 낸 것만큼 받고 내 익세대는 낸 것보다 많이 받고 여러분들은 낸 것보다 못 받아요. 취업도 안 되고 해결 방식은 출산율을 엄청 높이거나 이민을 받아들이면 출산이 높아지진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 지금 해외 노동자들 엄청나게 피부 색깔에 따라 차별을 받죠. 사회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데 나도 말을 못하면서 나도 막상 다치면은 열린 마음 안 가져요. 그 제주도 하니까 신문 나오고 제주도에서 뭐 중국 사람들 투자 많이 해가지고 제주도가 뭐 중국화된다니까 또 신문에서 보면 비판적으로 봤어요. 미국 자본이 투자했고 유럽 자본이 투자했다면 이렇게 비판적으로 안 봤을 때 제주도가 뭐 중국화된다 뭐 해가지고 조선에서도 막 때리고 작년에 크게 나왔었고 나도 이렇게 택시 기사가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넓다란 마을 전체를 딱 중국 사람들이 들어갈 때 사가지고 일단 굉장히 보기 안 좋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관용을 베푸는 나라는 반드시 선정했고 관용이 없어지는 순간 몰락했고요. 영국도 관용이 있는 순간 성장했고 스페인은 그게 없어지는 순간 몰락을 했죠. 그러니까 카리브 해적을 했는데 선장생활이 힘들었어요. 해적들은 사실은 민주적이었어요. 선장도 민주적인 투표 절차에서 뽑았고요. 사실은 선장생활이 해적들이 선장생활이 훨씬 더 편했대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함대에서 일하는 것보다 해적들이 선장생활이 사실은 훨씬 더 편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해적들이 하고 선상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위를 맞춰주는 면이 있었어요. 증거는 엄격했지만은 자 그래서 도망쳐서 해적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선장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부분은 평균이 아니라 30살이 못 넘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의심나지 않아요? 포르투갈이 희망 보고 돌아와서 점령했는데 그럼 왜 스페인은 이걸 따라서 왜 못 가요? 포르투갈이 갔으면 스페인 따라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스페인이 못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캡테인스 로그라고 하죠. 그 선장의 항해 일지는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근데 연안 따라서 가는 게 뭐 힘들겠냐고 했지만 수업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당시는 노를 저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노를 일시적밖에 못 졌고 전투 때나 바람과 조류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아프리카를 돈 사람이 한 명도 없다가 인류 유사인이 처음으로 포르투갈이 돌았어요. 율리스를 있죠. 율리시스가 어디냐면은 그리스에서 터키, 여기가 그 투어이거든요. 그리스 투어 요 관계, 지금 배를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할 텐데, 거기를 그리스 들어가서 10년 동안 표류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도 조류가 북쪽으로 배는 남쪽으로 못 내려, 북쪽으로 못 가요. 바람이 안 불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바퀴 돈다는 건 목숨을 걸고 조류의 흐름과 바람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바퀴 돈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기록하면서 별자리가 이쯤이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는 조류가 어떻게 흐르고 바람이 어떻게 흐르고 복잡하게 다 기록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포르투갈 국가 기밀이었고 스페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모토가 없는 이상은 남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이유였죠. 두 번째는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준 다음에 기독교 국가에서는 포르투갈 선정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국가에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게 됩니다. 조약의 체계를 바꾸기 전까지 그 두 가지 이유. 그래서 스페인이 이쪽으로 돌아서 간다는 거였죠. 자, 다시 PPT 보여줄래요?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밖에 갈 수 없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콜럼버스의 착각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거고, 발견의 시대인데 사실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를 사실 주류학계 보자는 미국에서 의외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바이킹이 10세기형이 이미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 많이 나와요. 디스커버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있구나. 자주 나와요. 그리고 15세기형 중국인들이 이미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이거는 미국 학계에서 나오는 주장이에요.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장은 나오는데 증명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5세기형 이때가 어떻게 명나라 정화라는 황관이 있었어요. 넷이. 황관이 7차례나 인도양을 원정을 떠나요. 1405년부터 1437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인도양을 제패를 하면서 7차례를 한 대 파견해요. 그리고 인도양을 제패해요. 그래서 인도양이 이때까지 누구 땅이었어? 중국이 주인이었고 중국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시간공을 돌아서 인도양에 들어온 게 언제예요? 1488년이죠. 1488년에 자, 안타깝게도 이 정화가 인도양을 제패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놔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명나라에서 정화의 원정 이후에 모든 선박들을 파괴해버리고 해상 공세령을 향해서 어떠한 해상 무역도 금지시키고요.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걸 전부 금지시켰거든요. 따라서 1488년 당시에는 명나라의 해상 공세령 대개 인도양의 주인이 없는 무주 공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정말 형편없는 배를 쏠 수 있었고, 자, 볼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발달된 배가 뭐였는지? 콜럼버스가 라틴 아메리카 발견 타고한 배예요. 정말 무역인데 선원들은 다 공간이 없어서 배에서 잡고 이 당시 이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선박 제조 기술을 명나라가 갖고 있어요. 이것보다 몇 배나 큰 함대를 제조할 기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파괴시키고 그 설계도도 전부 없애버려요. 그래서 언제까지 아프리카 전쟁 때까지 배 만드는 기술을 못 갖고 있어요. 자, 그 당시 명나라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배를 만드는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 아세요? 명나라와 나머지 한 나라 어딜까요? 어디에요? 가장 훌륭한 선박 제조 기술을 가졌던 나라. 스페인. 명나라 다음에 조선이었어요. 여러분들 엿보세요. 조선이었어. 사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선박 제조 기술, 판호선이죠. 그걸 조선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일본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거북선을 활약할 수도 그 기술이 없는데 갑자기 배 뚝딱뚝딱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기술이 때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 대항해서 이순신 장군이 해상을 봉쇄할 수 있었죠.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조선은 그 외의 것도 마찬가지 명나라가 봉쇄하니까 근거리만 가고 명나라 원거리 갈 생각은 안 했었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대로 인도양을 장악했어요. 인도양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함포 사격이 기술이 사실은 그전에 없었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기술이죠. 화랑이 중국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15세기 들어가면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뭘 발견하면은 함포 여기다가 대포를 써서 대포를 쏘는 기술을 발견해요. 근데 간단할 것 같지? 지상에 있는 대포를 싣고 발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새로운 기술 같아? 그렇잖아. 지상에다 대포 쏘는 게 있는데 그 대포를 그냥 싣고 딱 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왜 새로운 기술이에요? 왜 다른 국가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가서 뭐 해군도 필요 없어. 군대 갔다 온 사람 없어요? 혹시 포병했던 사람? 아니면 뭐 갔다 왔어요? 포병은 안 해요.
그럼 포 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네. TV에서 봤잖아, 그쵸? TV에 때 여쭤 보여주던데, 포를 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포가 뒤로 반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총 쐈을 거 아니야? 총 쏴도 뒤에 반동이 일어나, 안 나? 그치? 여기 어깨 받치고 해야지 어깨 받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포는 초총도 어깨에 반동이 보이는데 포는 얼마나 반동이 크겠어? 그쵸? 대포선도 바로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큰일 나겠지? 그래서 선박 제조 기술이 그 당시 사안이 배가 뛰어나지가 않았고 이 중심을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포를 리더를 놓고 포를 쏘잖아요. 일제히 한 포 사이를 하면 반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동이 있으면 어때? 배가 출렁거려요. 출렁거려서 그 반동 때문에 한 포 사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반동 문제를 해결했어요. 중심을 잡는 기술이 돼가지고 그 반동을 줄여서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이 먼저, 그 다음에 스페인이 여기다 한 포를 씌웠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여기 기타라서 씌웠죠.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돼요? 그 전까지는 해상에서 싸운다는 배끼리 한 포 사격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가지고 해상에서는 15세기 이전에는 그냥 상대방 가판에 올라가서 칼싸움 하면서 하는 거였습니다. 한 포 사격 못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한 포 사격으로 적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쵸?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보다 먼저 사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명나라와 조선전입니다. 임진왜란 보면 옛날에 8년에 만든 영화 뭐였었죠? 그 이순신하고 나오는 영화 드라마 만들어 있었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그 임진왜란 보고 이순신하고 해가지고 거북선에서 한 포 나오고 팔옥선에서 한 포 쏘잖아. 배 끄떡 있어요? 없어요? 끄떡 없죠? 이미 그때는 한포 사격, 우리 핵도 내부들은 뭐가 익숙했냐면 한포 사격이 아니라 상대방 배에 뛰어들어서 죽이는 거 익숙해 있었고,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그 부딪혀서 선상 위에서 싸우는 거 익숙했던 내부를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한포 사격으로 먼저 하니까 내부들이 싸울 방법들이 없었던 거죠, 외병들이.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거고, 그 기술을 이미 명나라와 조선이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술을 아메리카 발견하고 정복하는데 써먹지 못했죠. 스페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자국 내에서 해상 무역에서 소외되니까 오히려 배에 기름이 끼면 그러지도 않아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이전에 뭐라 했죠? 국가가 발전해야 돼요. 근데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해상 무역으로 눈을 돌려서 성공했죠.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배 세척을 띄웠거든요. 배 굉장히 작아요, 사실. 자, 이거 보면은 명나라 정화가 이거는 여담. 왜 그 원정을 떠났냐? 그리고 두 번째, 왜 명나라에서 해상 무역을 공세했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사라는 거는 그 팩트만 알면, 여러분들은 팩트는 이어박자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뭐 지금 뭐 누가 뭐 했고, 명나라가 어땠고, 콜럼버스가 언제 장국했고, 몇 차례 원정했고, 그거 여러분들 외워봤자 한 학기 지나면 다 끝나는 거고, 콘트에서 시험 문제 엉뚱한 문제 아니에요. 연도 뭐 몇 년도 했다, 콜럼버스가 몇 년 했냐, 그런 거는 나도 잘 기억 못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역사가 수업이 여러분들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수능 볼 때 그런 거 외우라고 사실 쓸데없는 건데, 역사는 흐름만 알면 되는 거고 왜 그랬는지 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반복돼요. 이게 명나라 얘기했고 스페인 얘기 같지만 이게 몇백 년 뒤에 엉뚱한 한국이나 전혀 엉뚱한 뭐 인도네시아에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건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멍청하게 해상 공세했는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대사건이었어요. 명나라가 해상만 공사 안 했으면은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못 들어왔고, 그리고 앞전 전쟁 때 명나라, 청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지지도 않았을 거고, 식민지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위가 시작되지도 않고, 이때까지는 항상 서양에 대해서 동양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깨부시는 단초가 됐던 게 바로 해상 공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공사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모든 행동에는 정치적인 배경과 거기에 따른 그 뒷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
명나라 요 시점하고 조선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시점은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또 요 시점하고 훈구 다대부가 물러나고 다대부들이 정권을 받는 시점이 명나라나 조선이랑 거의 맞아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일단 7차례 먼저 했던 거를 왜 그랬었냐면 명이대 황제의 건문제가 즉위를 했는데 다른 황족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에 성공이 나서 건문제를 몰아내요. 근데 건문제 시체를 발견 못해요. 건문제를 죽여야 되는데 소문에 의하니까 건문제가 인도양 쪽으로 도망을 쳤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이 연왕이 황제가 되고 나서 영락제가 돼요. 영락제가 황제가 되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잘못하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도망갔다고 소문난 인도양으로 쫓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원정은 그런 이유에서 시작됐는데 두 번째는 명나라가 몽골을 몰아내고 건국을 했죠. 자신들의 세력을 인도양에 있는 모든 국가에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시위를 시작하는 거죠. 이 영락제는 몽골과 베트남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엄청 압박해요. 이때 조선의 왕이 태종이고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엄청나게 명나라에 압박을 할 때예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통일왕국이 들어오면 반드시 세 군데 정복해요. 어디 정복하냐? 먼저 지금의 어디죠? 티베트, 두 번째 베트남 정복해서 반드시 안남도읍을 설치하고요. 뒷배경이 조선을 한반도를 안전시켜야지 한반도는 중국에 있는 비수 같으니까 거기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한반도를 평정해요. 아니면 교류관계라든지 황제에 맞든지. 그래서 안동도읍이죠. 안남도읍, 안남도읍을 설치해요. 그러면서 몽골과 베트남을 정복했으니까 다음은 니네차례라고 우리말을 들으려고 엄청 압박해서 사실은 이성계 태종 때 부국강병을 설치해요. 여러분들 이때 부국강 태종 때도 그렇고 부국강을 설칠 수밖에 없었던 게 명나라가 언제든지 조선을 침략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선에는 펼쳐져 있을 때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태종 때는 온갖 신문기들이 발견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조선의 형제예로 명나라를 성계되죠. 명나라 침공을 안 하고 굉장히 명나라가 노골적으로 조선 왕을 협박해요. 몽골과 베트남을 정복했다. 티벳 정복하고 다음은 니네 차례라. 무릎 꿇고 우리 말을 들으라고. 군신의 예를 갖추라고. 군신의 예를 갖추면서도 모든 걸 그때부터 명나라가 외교 관계에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60여 척의 함선과 100척가량의 소함선, 그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함선이었습니다. 이걸로 들어가요. 이러다가 갑자기 명이 해상 공세가 시작돼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때쯤 되면 15세기 후반 들어가면 명나라 북방에서 명나라가 몽골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통일이 줬습니다. 몽골을. 그런데 몽골은 북쪽에 있었지만 세력이 남아있었고 북쪽에 또 오랑캐들이 북쪽에서 침공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쪽이 해상에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북쪽에 해상을 쓰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또 한 가지 농민 봉기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 국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명나라에서 화폐제를 실시해가지고 명나라가 화폐를 유통시켜요. 근데 그 화폐 유통이 명나라가 이런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예정이 나빠지니까 화폐를 마구 찍어내요. 화폐를 마구 찍으면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인플레가 올라가죠. 그래서 명나라 화폐는 더 이상 유통이 안 되고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명나라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 명나라 화폐 유통이 안 되고 오로지 은 있죠? 은이 화폐에 대처해요. 상인들은 은을 갖고 다니면서 얇게 핀 무게로 치면서 가격만큼 은을 잘라가지고 교환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명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오로지 뭐가 화폐 대신에 은이 화폐 대신하고 따라서 명나라와 교역하는 조선에서는 뭐를 대외 무역할 때 쓰게 했을까요? 은이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상인 보면 다 은똥이지 금똥이 안 나와요. 드라마에서 교역할 때 상인들이 명나라 간다, 청나라 간다 할 때 금덩이 갖고 왔다면 거짓말. 다 사람 나한테 좀 말해주세요. 거짓말. 오로지 중국과 명나라와 청나라와 조선이 교역하는 화폐단은 뭐였다? 은덩이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금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뭐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은자라고 하죠. 금행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뱅크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중국어로 은행. 이게 무슨 은자야? 은자잖아. 골드가 좋아요? 실버가 좋아? 골드가 좋잖아. 근데 중국과 한국에서 뭐라고 해? 은행 그러잖아. 은행. 그게 그 은할 때 은자인지 몰랐어요? 한자 안 배우는 세대인가? 한자 안 배우는 세대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제 한자를 좀 알아야지. 그쵸? 금행이 아니라 은행이에요. 그래서 금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은자라고 하죠. 자, 이것 때문에 아스테카나 유럽의 모든 은을 중국에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테카나 잉카에서 이건데 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 중국이었습니다. 자, 내부 농민이 붕괴해요. 인프라가 커지고 뭐 이러니까 살기 못 살게 되고 봉기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때 황관 세력이 몰락해요. 황관 세력은 조선을 치면 훈구 세력이에요. 조선도 초창기에 훈구 세력이 하다가 중종 때부터 훈구가 몰락하고 누가 집권해요? 살인 신진 사대부가 집권하죠. 명나라도 이 황관 세력이 모든 걸 잡고 있다가 황관 세력이 몰락하고 사대부 있죠. 유교의 바탕을 둔 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해요. 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하면 어떻게 해요? 조선이 유교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사, 농, 공, 상이죠. 유교에서. 그쵸? 그럼 사대부가 제일 이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농업이고, 제일 천한 게 뭐예요? 상업과 공업이죠. 산업 공상이 돼가지고 모든 무역과 이런 걸 천대시하게 돼요. 또한 사대부가 집권을 하죠. 기존의 황관사를 모두 몰아내요. 이 정화가 해상 원정했던 건 누구예요? 황관이죠. 기존 세력이 했던 모든 걸 부정해야 돼요. 따라서 기존 황관들이 했던 모든 업적을 다 부정해버리고 이 정화의 모든 기록까지 전부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정화가 이 아메리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게 기록이 안 남았어요. 그 모든 이름을 파버리고 전부 없애버려요. 그래서 정화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기록들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7차례나 원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화가 그래서 아메리카 갔다는 썰도 있고 안타까운 게 증거가 기록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 해상 무역했는지 사대부가 집권하면서 훈관들이 업적을 파헤쳐야 했고 산업공상의 정책을 펼치면서 해상을 공세하죠.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조선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런 산업공상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이나 돈을 밝혀. 이익에는 굉장히 돈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인데 국가에서 봉쇄한다고 안 나갈까요? 나가요. 국가에서 해상무역 봉쇄하고 해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반역자로 취급해서 무조건 사람을 쳐요. 그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해서 엄청난 인구들이 어디를 이주하냐면 마카오나 필리핀 등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시민들이 이주를 해요. 거기서 중개무역을 해서 밀수품을 중국 본토로 들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 중국인들이 학교들이 장사를 잘해요. 그렇죠? 정말 장사를 잘해요. 스페인의 식민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무려 25,000명이 중국인이 거주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중개무역을 하니까는 스페인 사람들이 컴플레인하죠. 규모가 커지니까는 스페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상권을 학교들이 장악하잖아. 그래서 어떡하냐? 그 25,000 전부 다 싹쓸이 다 죽여버려요. 또 중국에서 가만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까요? 학교를 25,000명 죽였는데 중국에서 가만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까요? 그 당시 중국의 국력은 스페인보다 높았습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스페인을 싹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일단 배를 좀 들켜버려서 배가 없어서 못했고, 두 번째, 중국 황제가, 명나라 황제가 잘했다고 할까요? 못했다고 할까요? 정말 잘했다고 칙설보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황제의 명령을 어긴 반역자니까 스페인 국왕한테 하사의 말을 하면서 정말 일을 잘했다고. 이마 전부 다 싹 죽여, 애까지 다 죽여버려요. 애고 뭐고 다 죽여버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또 들어와요. 돈이 있으니까 또 들어와. 그래서 또한 2만 명이 또 거주하기 시작하네. 스페인 사람들이 또 싹쓸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래서 화교가 시간 많이 나버립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도 중국 황제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치하해요. 중국은 점점 고립주의로 가려서 내부적으로 고립이 되고 점점 해상무역에서 세계사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정책을 잘해야 될 정책 하나가, 자 이제 드디어 콜럼버스가 해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국왕과 딜을, 첫 번째 콜럼버스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그 당시 해상을 잘 하고 있던 아프리카 희망봉을 개척했던 해상 국가를 발견했던 포르투갈이었어요. 포르투갈은 그 당시 스페인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운동을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돈을 버니까. 두 번째, 돈이 많으니까 또 대상으로 나가는 항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이 왕한테 가가지고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포르투갈은 거부를 해요.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는데 이미 포르투갈은 아쉬울 게 없었어요.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는데 대서로 가는 항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안 해요. 물리쳐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카톨릭 양왕을 만나는데 이사벨 여왕이 개인적으로 여자로서 콜럼버스를 남자로서 매력을 느꼈어요. 진짜. 말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그냥 신다발에 황신발처럼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 참 잘못된 콜럼버스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여왕 자신도 남편하고 사이가 좋고 해서 있었어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생각한다고 했죠. 어쨌든 여왕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돈을 얻어요. 그래서 산타페 협정을 체결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는 모든 정복자들이 스페인 국왕과 맺는 체결의 조항이 기초가 돼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새로 발견되는 지역의 세속 부항 및 해군 재력이 지위를 갖고 새로 발견된 땅에서 나오는 총수비 10분의 1과 모든 무역거래의 8분의 1 지분을 참여해서 권리를 갖고 새로운 영토의 재판권을 갖고 상기상이 권리한 명예는 세습한다. 돼요. 라틴 아메리카는 전부 발견됐으니까 자기가 모든 걸 반환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든 정복자들이 이러한 조항을 체결하는데 결국 정복자들이 만나는 비참해요. 스페인 국왕들이 한 게 뭐냐면 변호사를 통해서 조목조목 이 정복자들이, 발견자들이 이 법을 얻었다고 해서 떼나를 가지고 모두 손안해요. 아스테카 정복했던 엘리나 코르테스도 결국 이런 모든 아스테카의 권리를 세습한다고 그러고 모든 일이 3대 1을 이해받는다고 체결까지 해주고 나중에 스페인 국왕한테 보내온 변호사들한테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세사를 묶여서 스페인 국왕들이 끌려갑니다.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피사로는 감패당하고요. 모든 정복자의 말년은 사실은 비참했습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 국왕이 지키질 않죠. 그리고 스페인 국왕들은 이 정복자가 권한이 비대해지면 거리 멀고 통제 못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복자들이 권한을 통제할 목적으로 인디오의 인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정복자의 정적인 인사들이 권한을 제한했죠. 그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역사적인 1492년 8월 3일 세척의 범사, 아까 사진 봤죠? 산타 마리아 핀타 리냐오를 출항하고 선원은 90명이었고 그 노트가 3, 4노트밖에 안 돼요. 속도가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시작합니다. 콜럼버스가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3분의 4분의 작게 봤다고 그랬죠? 한 달이면 지구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지구는 좀 컸고 한 달이 지나도 발견이 안 돼. 음식이 떨어져. 선상 발량이 되고 그러다가 거의 2달 가까운 시점에 발견이 안 돼서 너무 죽었으면 먹을 거 없고 발견이 되는데 남은 것 같죠. 그러니까 언제 발견해? 1492년 10월 12일 원주민들이 과라나힌이라고 부르는 산살바도르, 콜럼버스가 이거를 산살바도르, 살바도르 스페인에서 구원, 성스러운 구원자죠. 발견 안 됐으면 자기가 다 죽었을 텐데 물 없어가지고. 이 어디냐? 오늘날 바하마 군도에 있는, 지금은 그 미국령이에요. 웨이틀링에 상륙을 하고 66일 만에 도착을 해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콜럼버스에 대해서 미국이나 스페인에서는 휴일이에요.
남미에서는 쉬 아닙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멕시코에는 디아데라 라사. 라사가 레이스예요. 우리들 민족의 뛰는 날이죠. 멕시코는 대부분 국민이 메스티소인데 콜럼버스가 발견했으면 메스티소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볼리비아는 디아데라 레시덴시아 인디하나. 볼리비아는 인구의 90% 가까이가 인디언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디언 저항의 날. 그날을 기억하고 저항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디언들, 우리 토치민들이 레시덴시아 저항의 날을 정하고 콜럼버스 데이라고 부르는 거를 거봐요. 미국유학 가면 10월 10일 되면 좋아요. 다 노는 날이니까 학교가 놀죠. 월요일날. 자, 콜럼버스는 실제로는 나트 아메리카 본토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 섬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인도라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이고, 사실 이 사람도 죽을 때쯤 되면 이게 인도가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계속 그런 것처럼 속여야 되는 거죠. 속여야 되고, 자, 거기서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흥분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을 싣고요, 현지인들 몇 명을 싣고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실 이 땅에서는 금도 발견되지 않고 은도 발견되지 않아요. 라틴 아메리카에는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다음에 1419년 있죠. 1419년에 1419년 1490년에서 1492년에서 보세요. 1492년 라틴 아메리카 발견해. 1519년에 엘산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베라크루스에 처음으로 유카탄 마트에 승리를 해요. 아스테카 제국 있다는 알고 정복해요. 그래서 언제 1521년에 마침에 정복해요. 1521년 정복할 때까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도가 이연되지 않고 은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심하게 컸지만은 무려 30년, 여러분들 지금 라틴 아메리카 발견했다고 소식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다릅니다. 3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는 별일이 못 봤어요. 오로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장작하는 거는 저 담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담배, 사탕수수 뭐 이런 거 있죠. 동남아에서 사탕수수 같은 라틴 아메리카 사탕수수 이런 거로만 재미를 가지 나머지는 없었고, 이때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고, 스팅인데 큰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해 기억하세요. 1492년부터 재미본 게 아니었고, 자. 첫 번째 안에서 또 콜럼버스가 한 게 뭐냐? 왕한테 금이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금이 오로지 관심은 금과 은인데, 콜럼버스가 항상 꿈꿨던 게 그 마르코 폴로가 동쪽으로 가면 지팡,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온 거리가 황금을 차지해 있다. 그런 마르코 폴로의 동방 정문을 일으키면서 동쪽 일본에 가면은 금으로 발견할 환상이 있었고, 그 환상이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에 채우는 지지만은 모두 그 환상을 안고 금을 찾아서 떠난 항해였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금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첫 번째 항해 때 한 게 뭐냐면 사금을 채취하게 하고 인디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금장식을 강제로 다 뺏어요. 강제로 뺏어가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보여주고 양은 얼마 안 됐지만 카톨릭 양왕이 만족을 해요. 그리고 인디오들을 싣고 가요. 처음 보는 인종이야. 그러니까 인간 논쟁이 불러요. 전 유럽에서. 이게 몇십 년 동안 지속되는데 인디오들이 사람이냐 아니냐. 인디오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요. 모르겠어? 굉장히 그 레이시스트네. 인디언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근데 이때는 기독교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하느님이 당신의 형상, 이미지라고 영어 성경 보면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이때 당신의 형상이 뭐예요? 네? 당신의 형상이 뭘까? 뭘까요? 하느님 모습이란 거야?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미지, 영어, 한국은 형상인데 영어로 이미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신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한테 넣어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교는 개미나 이런 거 죽이면 죄가 되죠. 환상을 하니까. 기독교 신자면 개미 죽이면 죄가 돼, 안 돼? 소고기 먹어도 죄가 돼, 안 돼? 안 돼요. 강아지 죽이면 죄가 돼, 안 돼? 죄 안 돼요. 좀 가슴이 걔네들은 영혼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느님 갖고 있는. 우리 인간만이 하느님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죄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잘못 안 해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동물들이 뭐 다른 동물 죽인다고 이게 죄가 돼요? 안 돼.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시간 시험 볼 때 컨닝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 자유의지야. 그렇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면, 그렇지? 그냥 안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논란의 시작이에요. 인도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람은 사람이지. 무섭사들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단지 사람은 사람인데 얘네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영혼이 있는 인간이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동물의 영혼이 있어요. 개도 영혼이 있고 다 똑같지. 하지만 개나 고양이나 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봐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는 기독교 가치관이냐면 인간밖에 없어. 개나 호랑이나 이런 거는 영혼은 있어도 자유의지는 없어요. 그럼 인교가 영혼이 있을까? 문제는 인도들이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 논란이 10년 동안 벌어져요. 인도들이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들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죄를 대신해 구원하려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인디오들은 어떻게 봤냐? 처음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봤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죽여도 돼요. 개, 고양이, 소 죽이는 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엔 자유의지가 없다고 봤어요. 엄청나게 삭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죽여. 얘 자유의지 없어. 내가 얘 눈 하나 타고 가슴 하나 불어내고 얘가 자식이 태어나면 걔를 얘 보는 앞에서 가이가이 태워 죽이고 찢어 죽여도 죄가 안 돼.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 고기사 먹는다고 죄 느껴요? 소고기 먹는데 죄 느껴? 치킨, 양념치킨 먹는데 죄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동시에 유럽에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한 야만인 이미지가 있어요. 선한 야만인. 그러니까 이 당시 유럽에서 나트아메리카 인도에 대해서 선한 야만인과 자유의지가 없는 더럽고 불결한 이런 야만인이 한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요. 콜럼버스가 처음에 라틴아메리카 도착했을 때는 그거를 어디까지나 그 발견을 라틴아메리카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속적인 왕실의 후원, 제2차, 제3차의 후원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콜롬비아는 뭔가를 이거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처음 발견한 라틴아메리카를 이상향, 유토피아에 비유해가지고 콜롬비아가 발견해서 카톨릭 양왕이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중요한 문학 테스트가 됐는데 그 편지에는 라틴아메리카 발견한 요 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죄도 모르고 무지한 이노센트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순수하지만 동시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면 무지해요. 여러분들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술수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순수하지 못해요. 볼을 닦으려면 여러분들 공부하면 안 돼요. 명벽 수련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이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수하지 못하니까 연봉 따지고 결혼할 때도 남자가 뭐 갖고 있는 여자가 어떤지 공부가 좀 따지기 시작하고 순수하면 할수록 그걸 안 따져요. 그렇죠? 나도 순수하지 못해 따지게 돼. 결혼할 때도 집사람 머리가 좋을까? 머리가 좋아야 애들 낳으면 머리가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순수의 세계로 했고요. 이 라틴아메리카 순수, 죄가 없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합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 유토피아로 했고요.
그렇게 묘사했고, 이렇게 묘사한 게 초창기 유럽에 전해지면 전 유럽에 나치 아메리카 열풍이 불어요. 아메리카 열풍. 아메리카는 유토피아.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온갖 기사소설과 목가소설이 유행하면서 목가소설에 유행 나오던 기사소설에 나오던 아마존 같은 게 나타나게 있었다. 이름도 아마존 갖다 붙여요. 소설에 보면 기사소설에 여인들이 사는 국가가 있다. 거기에는 모든 게 황금향이다. 브라질 쪽에 뭐라고 이름 붙여요? 아마조니카. 이름 붙이죠. 아마소니카에서 아마소나. 자, 그런데 왜 유럽에서 이런 열풍이, 유토피아 열풍이 불고 있었을까요? 바로 르네상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중세 신중심에서 르네상스 인간 중심 시대를 갖춘 거였는데, 마침 그때 뭐하고 동시에 문예부흥은 반드시 뭐가 없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이태리가 지중해 무역으로 돈을 벌 때가 마참 맞물려 있고, 돈이 없으면 문예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부르주아 계급이 이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장하는 부르주아 계급. 자, 이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이 아니라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소설이나 문학장르가 등장해요. 유럽에서는 소설이나 문학장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율리시스, 호메로스가 노래한 것도 전쟁 서사 시입니다. 롤랑의 노래도 시예요. 엘시드 맞죠? 영화 맞죠? 엘시드를 노래한 엘시드라는 문학작품이 등장하고 그것도 시였어요. 서정시나 서사시만 동시에 소설은 등장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아니라 서구 역사상 최초의 소설은 뭐예요? 보카치오의 데카마존이에요. 이게 뭐냐? 패스트를 발표하니까 귀족 남녀가 시골 수도으로 도망가서 나누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 각자의 연애 경험이다. 지금 운남패설을 얘기하는 소설이에요. 자, 인류 최초의, 그러니까 소금면 최초의 소설 복합적 데카마존. 근데 내용이 뭐예요?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 보면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꼬시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그 얘기 뭐냐면 소설 장르의 목적은 뭐예요? 유물이라는 거고 쾌락을 위한 거고, 다시 말해서 이때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죠. 성장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소설이에요. TV도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는 고상한 귀족이 아니에요. 서사시나 서장시는 고상한 귀족들을 위한 거예요. 교육받은 고상한 귀족들을 위한 거. 부르주아는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이 고상해요, 안 해요? 고상 떨고 있으면 돈 벌 수 있을까? 공무원이나 교수가 사표내고 정년퇴임하고 사업하면 100% 망가요. 우리는 사실은 공무원이나 교수가 퇴임부터 모르잖아. 고상 떨면서 장사하면 100% 망합니다. 자,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뭐예요? 소설. 뭐 한다? 쾌락과 여가 수명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한 16세기 유행한 문학장르가 뭐예요? 목가소설, 기사소설, 부문학장르가 전 유럽에서 16세기까지 유행돼요. 무역지 좋아하는 사람. 무역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무역지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무역지 좋아하는 사람 무역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자, 무역지에 줄거리가 있어요. 무술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무예의 고인이 자기 형제나 친구의 연인을 죽여 이를 푸득푸득 가면서 고생고생 끝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무역을 배워가지고 원수를 물리치고 살아난 여인과 사라지고 있을 공통된 주제예요. 뭐가 되는 기사소설과 목가소설이 있습니다. 목가소설은 주제가 똑같아요. 궁전에서 귀족 청년이 궁전의 권력 같은 게 지쳐요. 여름에 반드시 배경은 여름입니다. 기사소설과 목가소설 배경은 5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납니다. 여름에 마찬가지로 기사소설의 패러디가 그렇고 산으로 가니까 산에서 너무너무 계절 5월, 6월 얼마나 계절 좋아요. 아름다운 양치기 소를 만들어요. 아름다운 양치기 소는 예의 없이 모양이 반드시 머리는 태양 같은 금발이어야 되고 눈은 하늘 같은 파란이어야 되고 피부는 눈 같은 하얀색이어야 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양치기 소녀가 있는 걸 봐요. 나이는 반드시 15, 16, 17 이게 벗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미 행거예요. 예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귀족 청년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서로 시를 주고받고 하프를 켜고 그러면서 노리는 게 목가소설의 모든 배경이에요. 목가소설의 배경 어디야? 전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양치기 소년.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 무식할 텐데 어떻게 시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지 그러면서 서로 실용하는 게 목걸이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끄는 게 목걸이의 배경을 유토피아, 그리스어로 뭐예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바로 아르카디아 있죠? 한글에 있는 아카디아 살아나온 게 아르카디아, 바로 아르카디아를 표명한 거, 신들의 논의를 자원하는 목걸이를 표명한 데요. 그 바로 이게 유행할 때 뭐가 발견돼요? 라틴어메리카가 발견돼요. 기사도서에서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많은 것이 논란되는데, 기사도서에 나왔던 그 배경, 목가소에서 나왔던 그 유토피아, 아카디아가 정말 여기 있는 게 아니냐. 마침 그때 콜럼버스의 편지가 딱 도착해요. 뭐 도착해요? 순수한 사람이 죄가 없이 자연과 하나가 됐다는 게 바로 목가소에서 나왔던 이상량을 그래서 바로 이상량이 발견했다고 열풍이 그럴싸해서 거기 사는 야만족들은 어떤 야만인데 이노센트한 선한 야만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한편은 뭐예요? 영혼이 없는, 죄의식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야만 두 가지가 겹쳐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리아도리드 논쟁이 붙어요. 인디오들을 노예로 하는 게 맞냐 틀리냐. 1492년에 라펠가 발견하죠. 무려 1550년까지 한 60년 가까이 이 문제를 인디오들이 영혼이 있냐 없냐.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인디오를 노예화시켜야 된다고 동의하는 사람인데 인디오들은 우상숭배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 개념에 들어가는 초월한 노예예요. 천성적으로 조회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게 마땅해요. 세 번째, 군사적 정복은 인디오들에게 카톨릭을 전도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고 그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들 중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이 사람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이 사람이 드린 사진이 있는데 신부님이에요. 이 사람은 라틴어를 쫓아갔고 대표적으로 인디오의 인권을 보호해주려고 그래요. 인디오들은 이성을 가진 존재를 규정해요.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무력 사용하지 않고 교정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인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해요. 인디오들이 몸, 행위,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분들이 중요해요. 이 소유권 굉장히 중요한데 20세기에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벌일 때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죠. 자, 네 몸은 누구 거지? 네 거지. 카톨릭 교에서 그런 게 아니지. 카톨릭 교회에서 너의 결정이 네 몸에 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면 그게 안 돼.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하게 떠오르는 21세기에 들어가 미국에서 그렇죠. 나치하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임신 중절이 불법이에요. 카톨릭에서 임신 중절은 불법이에요. 피임도 카톨릭 교회에서 금하고 있어요. 근데 원치 않은 임신했을 때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하면 그걸 불법화시키면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네 몸은 네 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임신을 어떻게 카톨릭 국가가 피임을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서 어떻게 생각해? 이 내 몸에 대한 도미니움 레룸에 위반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 로마인들이 주장했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중요한 선거 쟁점이죠, 아직까지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임신 중절을 불법화시켜야 되겠어요? 합법화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야 돼? 아니면 국가가 통제해야 돼? 특히 이제 여성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인디오들은 자신들이 몸이 소유권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다고 판단해줘요. 인디오들을 강제 지배할 것이 아니라 카톨릭을 개종하여 국왕이 신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영예롭고 최선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국왕들이 스페인의 국왕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줘요. 그래서 국왕이 지지를 받아서 아까 말했던 세플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견이 받아들여서 이때부터 인디오들은 발리아도리드 논쟁은 전 유럽에 퍼졌고 어쨌든 스페인 국왕이 지지를 받고 인도도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 이후에 영혼을 가진 존재 인정을 받아요. 자기 몸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스페인 국왕이 손을 들어줬을까요? 인디오가 예뻐서 스페인 국왕들은 인디오에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정복자들,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대지주 있죠. 대지주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 인디오들이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하면은 영혼이 없는 존재를 개종할, 카톨릭으로 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 길러, 강아지 길러 집에서 기르면 강아지 기독교를 개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영혼이 없는 존재, 그럼 인디오들이 카톨릭 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디오들을 영혼이 있는 존재를 해야지만 어때요?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하느님의 국가를 가장 연결해서 이유고, 두 번째, 인디오들을 노예화시켜야 되지 않아야지. 인디오들을 스페인 국왕이 신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노예로화 시켜버리면 대지주가 이들을 어떻게 해도 국왕은 허착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재산을 대지주가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일단 이들이 노예화를 금지시키고 어떻게 돼요? 스페인 국왕이 신민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대지주의 주요 노동력이 인디오들인데 이들을 함부로 착취하고 노동시간을 정해줘요. 통제에 있고 나서 하루에 8시간인가 10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 하고 대부분의 대지주가 그걸 안 지켜요. 그러면 이 대지주가 마음에 안 들면 인디오들 노동시간을 준수하니까 인디오들을 함부로 채취했다고 변호사가 기소시켜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해서 얘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지주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대지주의 생산성을 통제할 수 있는 인디오의 인권을 두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인디오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인권을 가진, 영혼을 가진 하느님이 종이 우리랑 똑같은 대인과 같은 하느님이 종이 되어요. 그래서 인디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르톨레는 또 한 가지 인디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많은 흑인 노예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흑인 노예를, 이 사람은 인디오 인권을 보여주지만 흑인들 인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흑인 노예 시장에 뛰어들어요. 나중에 흑도하겠지만 흑인 노예 시장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했는데 그 노예 시장에 노예 무역에 뛰어들어요. 왜 그렇게 됐냐? 왜 인디오 인권인데 흑인 인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판정되었을까요? 인디오 인권을 보여주면 인디오의 노예를 만들지 못하죠. 그렇죠? 노동력은 착취해야 돼. 노동력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 왜가 그래요? 그래서 흑인을 노예를 만들면 인디오를 보여주지 않아도 국왕은 인디오만 보여주면 돼요. 흑인까지 보여주면 안 돼요. 노동력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인디오를 국왕의 정책의 목적으로 보여주고 대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누구는 흑인 노예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오늘 중립 국가들, 콜롬비아 해변가에 엄청난 양의 흑인들이 살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이유, 인디오들이 몸이 약해. 동양인들이 몸이 약해. 한국 사람은 고향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고향 많이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약한 얘기야. 서양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안 먹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좀 힘이 좋다는 얘기고, 내가 기억하는 게 유학생들 분이 내가 태어나면은 거기 태어나자마자 그냥 시리얼 뭐라고 찬 거 줘요. 찬물로 샤워하라고 해요. 뜨거운 물 씻지 말고. 그리고 그냥 수 하나 던져주고 혼자 걸어서 가서 샤워하라고 해요. 우리는 어때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수 하나 던져주면 간호사가 저기 샤워하고 찬물 샤워하면 난리가 날걸? 그리고 애 낳자마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애 낳자마자 걷는데 한 명도 못 봤어. 거기는 낳자마자 걸어가요. 거기는 낳자마자 에어컨 바람 쐬 잤다고. 우리는 어때? 싸움했죠, 여름에도. 진짜 거기 애 낳자마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따뜻한 음식 거기는 물을 찬 걸 줘요. 뜨거운 물이 안 먹여요. 체질이 틀린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인디오들이 강제 노동에 엄청나게 죽었어요. 강제 노동을 10시간, 12시간, 10시간 다 죽어버렸어. 죽는데 흑인들은 그렇게 시켜도 안 죽어. 진짜로. 인디오들은 햇볕 안에서 시키면 햇볕 일사병으로 쓰러지는데 흑인들은 안 쓰러져.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토르테이시아스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걸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수고했고, 시험 범위는 우리 경우까지